오늘도 이제 제 또 캐릭터 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번에도 뭐 제 캐릭터를 했는데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이제 백만장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름은 조민기라고 아마 그 연예인 탤런트 이름 동명이인으로 돼 있어서 뭐 쉽게 뭐 이름 들어도 잊어먹지는 않으실 거라고 좀 일단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좀 토지 이야기. 제가 처음 토지 쪽에 했던 거는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시리즈 첫 번째가 지금 철도편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도로편을 하면서 도로편 내에서도 지금 오늘이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도로편은 지금 총 4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끝나면 또 한 2시간 정도가 더 기대가 되는 그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저번 시간에 오셨던 분들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도로가 있고 세차가 있어서 빨리 가느냐 안전하게 가느냐 뭐 이거는 아마 연령대별로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가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투자는 수익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환금이 돼야 되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놓고 10년 뒤, 20년 뒤에 암만 수익이 난다고 해도 또 그 사이에 돈으로 환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 그래서 투자의 컨셉은 이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단순하게 이제 빨리 가는 쪽에 택하면 좀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에 약간 고리스크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성보다는 좀 안전성에 좀 둬야 된다 해서 좀 안전하게 가고 천천히 가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컨셉으로 이 투자의 세계는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라 뭐 투자는 뭐 시세 차익과 뭐 임대 수익형이 있다라는 개념이라 이것도 그냥 저번 시간에 다 해서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뭐 금융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사이클을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항상 성공한다라는 컨셉입니다. 요거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뭐 아무래도 뭐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이 정권은 다 빼버렸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부터 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이 사이클을 보시면 어디 하나 평준화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사이클에 어떤 사람은 울고 웃고를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반대로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은 실수를 보고 실패를 했다라는 컨셉을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과연 이 사이클의 흐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내가 그럼 그 사이클이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 탈지 여기에 탈지 여기에 탈지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신문이라든가 지금 뭐 매스컴 같은 거 많이 이제 TV라든가를 보시면 웬만한 이런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비록 이 데이터들이 다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오래전에 이미 뭐 10년 전, 20년 전의 데이터가 아니고 3개월 전 거래도 한 달 전 거래도 최소한도 이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클의 컨셉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변수들이 바로 이 물가 상승률과 이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6%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율 3.6%대입니다. 아시지만 이게 지금 사이클 상으로 보면
2011년 때 하향 곡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 뭐 불경기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얘기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런 사이클의 패턴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 치수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연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패턴을 놓고 볼 때는 떨어지는 곡선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곡선의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당연히 그 경제 지표를 외우지는 않더라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 금리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기 돈 100% 다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재 보시면 뭐 이게 물론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과 대출의 그 금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초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 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은행에 예금만 해놓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금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아시지만 실제 뭐 2%대, 뭐 어떤 때 이제 1%대까지 해서 돈도 안 줘요. 대출은 당연히 이제 은행은 수익을 찾아야 되니까 이 예대 마진으로 해서 여기서 받는 그 차익을 가지고 뭐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출금리 4.7%대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엊그젠가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그 기준 그 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켰어요. 2.5%로 동결을 시켰어요. 뭐 물론 그건 이제 CD 금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지금 현재 뭐 2.2%, 4.7%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패턴, 이 사이클이 몇 %에 있고 앞으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라는 것 정도만 충분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신다 그러면 뭐 부동산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달러 얘기인데 뭐 달러는 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큰 거시적인 경제 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전 시간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워낙 지금은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의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같이 융합돼서 움직이는 변동성 부분이 좀 있어서 외국에서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뀐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잘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같이 흔들리는 이 흐름 속에 사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전 시간에 뭐 지금 아까 같은 뭐 투자에 대한 컨셉에서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고 경제 지표가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눈에 안 잡히고 손에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1년, 2년을 쭉 지켜보면서 사이클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부 정책 중에 지금 작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거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바로 투자의 세계입니다. 작년도에 그 핵심 이슈로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만 일단 큰 핵심 이슈로 보면 계획관리 이제 건축 제한 완화됐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분당 신도시 면적 30배 규모가 작년 5월 달에 해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만 서울시 내의 중공업지역, 특히 그 영등포 양평동이라든가 성수동 이 성동구의 성수동 이 중공업지역 공장지대에 있는 지역을 전부 해제를 해버렸는데 이 해제된 지역을 그냥 해제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면 이 8월 27일 날 이 중공업지역의 주거 숙박 복합 건물 그 규제를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원래 이 주거 숙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 뭐냐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을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중공업까지 해제를 해줬어요. 근데 시간을 잘 보시면 해제를 먼저 해주고 건물 그 기준 그거를 완화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이클의 패턴도 보면 이 시간 타이밍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 지금 내용이 지금 오늘 처음 보셨겠지만 이 내용 신문에 분명히 나오고 우리 말하는 그 뉴스에도 분명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투자하시는 분은요 이게 자기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돼도요 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보면 날짜가 5월달이다 그러면 아 이거 분명히 해제가 되면 여기에 뭔가 국가에서 뭔가 건물을 짓던 뭔가 완화가 되겠구나. 그러면 시간을 이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8월 27일 날 입법 예고가 나오거나 뭔가 또 이 정부 정책상에 규제가 풀리는 걸 딱 보고 나면 아 이건 확실하다 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저와 같은 똑같은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런 거를 다 발표를 하고
몰래 뭐 무슨 그 자기네들 부서만 알게끔 공지해놨다 그러면 공지를 했다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아마 이거 요 날짜 뭐 신문 보시면은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상이 되는 건 뭐냐? 6월 4일 날 또 총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치권 아주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여러 가지 국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정책이라는 거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에 따른 일부 실행 가능한 것들이 개발 정책으로 나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아마 요번 6월 전에 아마 그 선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렇게 자료들을 배포할 텐데 뭐 누가 선거가 되고 누가 선거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약 내용을 한 번 정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에요. 금융이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 관련돼서 지역 개발을 한다거나 뭐를 해주는 그런 공약들만 잘 발췌를 해보시면 아마 눈에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지역 내에서 개발이 된다는 거. 일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돼버리면 물론 그 공약한 사람은 그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뽑아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되는 사람이 내건 공약, 특히나 뭐 새누리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야당 여당이 바뀌는 그 집권당 쪽의 공약들을 잘만 살펴보면 충분히 아까 제가 정권 대통령별로 사이클 경제 성장률이 바뀌듯이 해당 정치권에 따라서 어느 곳에 투자하고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 가장 다른 거는 뭐 거의 다 주택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만 토지 쪽에서 가장 저기한 거는 이 비사업용 토지가 딱 1년만 원래 이 양도세 이게 팔게 되면 매수한 금액하고 매도한 금액의 차액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과세가 들여서 양도세라는 걸 물게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과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과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주택도 요번에 풀렸습니다만 다주택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자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되면 원래는 이 일반세율을 때려야 돼요. 세금을 때리면 이 정도 예를 들어 차액 아까 말했던 살 때와 팔 때의 차액이 1.5억 이상이라 그러면 38%만 내던 거를 중과세가 매겨지면요 50% 반을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근데 그 중과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를 중과를 2014년 12월 30일까지 기본세율로 이 세율로 때려주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오래전에 샀으니까 차액이 뭐 3억 5억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38%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1년 동안을. 그럼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토지 많이 안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투자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과연 요번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거 물건이 얼마나 나올지를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냐면 이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거기에 건축물을 하거나 개발을 못했던 토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건물이 올라가고 개발이 끝난 토지를 갖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고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가 우량 매물이 나올 텐데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못 팔게 되면 다시 이 중과세로 해서 50%막 그 이상 세금,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세금을 줄게 내는 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요번에도 1년 동안에 나오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심을 조금만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우량 매물, 무조건 나오는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과 용도만 맞으면 아주 싸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라든가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도 충분히 틈새로 이 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만 설명드리면 딱 3달 차이입니다. 작년도 7월달과 10월달. 이게 7월달이고 10월달인데 보세요. 지가가 지금 현재 상승률이 0.02%인데 3달 만에 0.15%입니다. 0.02%와 0.15%. 이 0 하나 단위가 지금 몇 배 튀었냐? 10배 이상 튄 거예요. 지가 상승만. 거래량 보세요. 1.2%죠? 거래량 20.5%예요.
당연히 거래가 많으니까 집값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왜 7월 달에는 상승률이 좋고 거래량이 없는데 왜 10월 달에 됐을까? 보이시죠? 몇 월 달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 요인들을 여러분들 특히나 투자에 대해서 그래 뭐 나 돈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 이러다가 누군가 옆에서 요거요 한 5년만 두면 10배 튀는데 사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사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투자에 대한 컨셉은요 누가 옆에서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왜 좋은데 이유가 뭐고 진짜 거기가 그런 호재가 있고 그런 이 정책들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만 확인만 되면 그거는 묻지도 말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계속 확인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요. 국토해양부 그냥 뭐 바로 실시간으로 다 확인되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이런 거 뭐 이쁘게 그림 그리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집값 변동률 어디가 1등이에요? 세종시. 이거는 뭐 워낙 신문에서 맨날 그러죠. 뭐 집가 상승 어디입니까? 세종입니다. 말로만 들으셨죠? 실제 데이터가 이래요. 두 번째 하남. 거기 하남에 뭐 있지? 서울 송파, 강남, 대구 달성. 전국을 다 따져봐도 오르는 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바로 투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투자의 원칙을 얼마나 찾아가고 얼마나 정보를 노력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자, 이것도 정권별 보십시오. 이것도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설명 더 드릴게요. 참여정부 노무현 있을 때, MB정부 이명박 있을 때. 자, 보세요. 집가상승 물론 이율이 틀립니다만 어쨌든 집가상승률 상위 기준 어디냐? 서울, 인천, 경기. 노무현 정권 있을 때는 이쪽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봤어요. 자, 이명박 정부 어디가 서울이가? 야, 서울, 인천 이쪽 뒤를 맹꽁지로 물려놨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야, 그래 서울이고 인천이고 야, 이건 무조건 뭐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여기야. 과연 이런 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 안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투자의 컨셉을 길게 가져가는 분, 장기적으로 보는 분, 단기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가 있고 단기적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MB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일 때만 해도 이 부산 경남 쪽이 엄청 개발을 시켜놨어요. 물론 4대강 구역이라는 물론 기본적인 국책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보십시오. 서울, 인천 오히려 이때가 인천이 완전히 확 죽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 거냐?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도로, 우리가 말하는 토지에 대한 그 투자를 컨셉을 할 때는 항상 저도 제가 혼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원칙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기준이 아니라 국가나 그래도 이 믿을 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제일 첫 1순위가 뭐냐?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30년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도종합, 이거는 이제 뭐 광역시, 요즘 이제 도라기보다는 이제 광역시 개념으로 광역시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 종합계획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뭐 시나 군 단위에 이제 또 이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요, 저만 빼가고 정부 관계된 사람만 빼가는 자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해당 지자체 들어가고 해당 그 관계된 이 시군에 들어가면요, 이 자료가 다 공개돼 있어요. 단지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뿐이지.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드리고요. 자, 특히나 토지가 개발이 되는 그 컨셉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건 아시죠? 여기 보십시오. 특정 지역, 수도권 정비, 광역 개발, 개발 촉진, 접경 경로, 이 신발전 지역. 용어는 다 뭐 이름 붙이는 거다 용어 틀리겠지만 이 의미는 뭐냐? 다 개발하겠다라는 데. 이거를 안 보고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냐 이거죠. 이게 딱 돼 있는 데만 보면 이건 무조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올라간다라는 컨셉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안 봐요, 근데 이거를. 다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보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어디서 입수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 체계를 제가 지금 저기를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전 시간에 다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서 지금 큰 줄기가 뭐냐? 동서남북인데, 제가 강조했던 거는 서해안. 이유도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가능하면 이 북쪽은 당분간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지금 각각 그 동서남북에 대한 그 계획들은 아주 뭐 휘황찬란하거든요.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향후 5년까지 놓고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해안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동해안 쪽 봐야 되고 남부 쪽도 봐야 되고, 북쪽은 저는 확실하게 그 통일 모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거의 북쪽은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이 북쪽 관련된 이거 상당히 참 정부가 만든 그것도 해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말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말은 또 딱 들어보면 뭔가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다 말일 뿐인 허울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자, 참 국도 참 좁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보시면 7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투자에 대한 컨셉을 적용할 때, 아, 그래, 내가 충청도에 사니까 나 충청도 어디, 그거 잘 알아. 그럼 내가 거기만 투자할 거야. 그리고 거기 개발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개발될 때는 투자할 거야. 그게 바람직한 건지, 현재 이러한 정부 정책과 또 구책 사업과 또 이 해당 민간 기업들이 몰려가는 지역에 타이밍만 맞춰서 과연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 계획 엄청 휘황찬란한 겁니다. 아까는 분명히 7권역으로 나눴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수도권에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 그래.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여기 맞아. 가격 많이 올라갔어. 지금? 글쎄 지금은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여기 동남권에 가가지고 이 부산, 경남이 많이 올라갔어. 그 지금 박근혜 정부 어디가 올라갈까? 또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금 현재 이 모든 해당 지역의 계획들은 이미 2030년까지가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과거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매 5년마다 업데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업데이팅을 누가 하냐? 5년이 대통령 임기 아닙니까? 대통령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관계된 담당 책임 관계된 사람들, 정부 부처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 단지 큰 줄기만 안 바꾸고 세부적인 내용들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딱 바뀌는 첫 해년도는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일단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해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해부터 투자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제 딱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디로 튈지를 이제 지금부터 그걸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항만에 대한 부분과 공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선시 두느냐면 저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그 권역별로 보면 다 만들어놨어요. 거점은 인천, 평택, 당진, 대산, 보령, 광양, 군산, 목포, 목동진. 이 중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딱 생각해도 야 여기 다 돈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다 지역들이에요. 그걸 다 잡아놨어요 이미. 왜 항만을 했냐? 항만이든 공항이든 만들게 되면 여기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배후 이 도시들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항만이 만들면 항만 바로 배후단지가 만들지만 여기서 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에 맞는 이런 시설물들, 특히 주거라든가 상업, 업무 관련된 이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를 어디다 하시냐면 대부분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하니까 돈이 그래서 한 5년 묶이고 10년 묶여가는 거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고 워낙 이런 데에는 정부가 과연 그걸 기존에 있는 도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겠느냐 그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도시를 다시 만들기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신도시도 만들어내고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저번 시간에도 여기도 했죠. 뭐 광역경제에서 거점. 저희가 지금 제가 이번 그 4시간 동안 하는 게 도로 관련된 그 투자 쪽이다 보니까 광역경제권에서 거점, 도시관, 그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요. 순환. 한 도시가 있고 새로운 도시 그 광역권이 있으면 그거를 순환하는 도로. 서울에도 벌써 순환도로가 벌써 2개가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4차선을 또 60%까지 이거 확장을 하겠대요. 그러면 기존에 조그맣게 2차선이 있던 이런 부분들을 4차선을 확대하니까 저번 주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틈새 시장이 도로 그러면 2차선 도로 있는 옆에 있는 바로 땅 사면 싸게만 사면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것도 틈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워낙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그 백두대간이나 우리나라 지금 산이나 이런 걸 보면 숲길 탐방로, 뭐 자전거 도로, 그린벨트 지역, 뭐 하천길, 해안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쪽 지역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어떤 전문가는 그린벨트, 저도 물론 그린벨트 잘 압니다만 그린벨트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원 녹지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장기 뭐 집행 시설 등을 해가지고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묶이면 이게 기본이 10년, 20년입니다. 이거는 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옛날로 하면 절대농지 같은 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욕심을 조금 더 내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순간의 판단으로 묶이냐 조금 더 그래도 시세 차익 보고 가느냐의 차이인데 굳이 어려운 거 하지 마시라는 걸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쾌적하고 주거문화라든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토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그거야 여러분의 뭐 투자 몫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은 절대 이런 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욕심도 내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아마 이제 요번 시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한번 더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려야 되고 투자에 대한 컨셉을 좀 이해를 해드리려고 지났던 시간 그 전번 시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 7개 권역으로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만 얘기를 했죠. 인천, 평택, 당진. 지금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평택과 당진 엄청 집가 올라가고 계속 투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평택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물류 거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국가에서 최근에 지금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주는 배경이 뭐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는 배경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첫 번째가 뭐냐?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같은 건 보금자리 주택 해제한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줬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기업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투자 활성화 법칙 총 5번에 걸쳐서 해제를 다 시켜줬어요. 그 해제된 이유가 국가에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 산업단지. 그 산업단지 중에도 이런 물류거점 중에도 있잖아요. 단어 하나를 중시하셔야 돼요. 일반 산업단지, 일반 산단이냐, 국가 산단이냐에 따라서 국가라는 거에 들어가면 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가다가 그냥 수도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LH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쫙 기반시설에서 여기 딱 분양해가지고 여기 공장 뭐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 공장이 안 들어오면요 그냥 빈 땅이에요. 근데 국가라는 붙어있는 부분은 빈 땅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서요. 심지어 안 들어가면요 국가가 있는 국가 정부기관이라도 집어넣습니다. 관계된 정부기관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자라고 들어가는 데에는 확도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그래서 같은 거라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투자를 권유할 때 뭐 일반 산단입니까? 뭐 첨단 산단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가자가 들어가는 건 좀 일단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 거점과 지방 이런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도로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뭐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하는데 뭐 GTX 해가지고 아마 일산 이쪽 의정부 쪽 또 밑에 여기 이제 동탄부터 해서 용인까지 가는 거
이 상당히 지금 요거 광역 급행 철도 노선도 괜찮은 노선입니다. 근데 워낙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이미 지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강조할 점은 없고요. 자, 이제 충청권이에요. 이 충청권에서 솔직히 세종만 딱 빼버리면요, 그냥 옛날이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똑같은 데예요. 근데 변화는 뭐냐? 바로 세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종이 단순하게 정부기관 하나 이전했다, 정부청사가 옮겨갔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종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된 그 기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옮겨가고 기업이 올려가다 보니까 뭐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아시지만 충청권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현재 세종은 지금 당장 1단계 세종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정부청사 만든 부지를 빼고 그 주변은요, 그냥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제 그게 개발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주변에 이제 뭐 건설 하고 있는 대전 당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세종 쪽구에서도 지금 고속도,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서 볼 때 제일 지금 첫 번째가 뭐냐? 제2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신교통수단에서 철도뿐만 아니라 뭐 BRT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 교통 시스템들이 들어갑니다. 이 교통 편의는 교통 자체가 들어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역세권과 어디가 상업지역이 되는지를 정확히 찍어만 내면 다 돈입니다. 세 번째,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이 평택과 당진은 항상 낍니다. 아까 수도권에서도 평택, 당진 끼듯이 충청권에서도 이거 쉽게 안 내놓습니다. 이 지역 갈등 중에서도 돈 되는 지역은 있잖아요.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평택, 당진, 물론 당진은 이제 충남에 속해 있지만 평택은 어디 돼 있냐? 경기도예요. 충청도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묶어버려요. 수도권 쪽에서도 평택, 당진 묶어버리고 충청권에서도 평택, 당진 묶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 원래는 평택 그러면 아니 왜 충청도에서 평택을 왜 씁니까? 평택은 경기도 평택시인데 평택을 왜 집어넣습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데 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호남권 가볼까요? 호남권은 뭐가 있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뭐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다 자기 정권별로 내세우는 국책사업들이 있어요. 요번에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왜 새만금을 계속 주장하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시작을 누가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업을. 물론 목적은 틀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 새만금의 목적은 간척지를 해서 우리가 말하면 그때는 뭐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농지 많이 만들어서 쌀 빨리 막 생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이 배포해주면 배부르게 먹겠다라고 생각에 의해서 저걸 간척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게 참 다행인지 아니면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환경단체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려 거의 한 20년을 그냥 수덥을 시켜놨어요. 그 시켜놓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동부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복합단지로 이제 개발하는 쪽에 컨셉이 묻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간척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복합 영로 말하는 이제 농지 쪽도 있지만 관광지구부터 해서 뭐 산업단지 거기에다가 거기 이제 새만금 공항에 새만금 항만에 엄청난 물류유통, 특히나 중국 무역항을 상대하는 게 지금은 현재는 그 평택 당진항이라고 지금은 아직은 주장할 수 있는데요. 향후 2020년 가면요 다 새만금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포석에서는 새만금 쪽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도로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뭐 이쪽 이제 그 부산 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서 이제 서해남권 방향 쪽 경제자유구역이나 혁신도시 이쪽도 연계를 좀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배경권 부산, 상주, 안동, 영동, 뭐
여기 뭐 보시면 대구, 그러니까 지금 대구권하고 이 경남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여기는 솔직히 지금 대구가 아까 그 집가 상승률 보면 4위하고 5위가 지금 대구가 들어가 있어요. 대구는 끊임없이 올라갈 겁니다. 집가는. 거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구 쪽도 지금 현재 이러한 도로들 많이 좀 들어가 있고, 동남권, 이게 이제 부산, 울산, 창원. 여기도 뭐 부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산도 지금 엄청 뭐 한 10개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뭐 이쪽도 그렇습니다만 그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한정해서 보는 얘기고요. 뭐 저는 전체적인 이제 컨셉으로 이제 동남권 쪽도 한 번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강원권은 뭐 솔직히 뭐 제가 아직은 이제 동해안 쪽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부각해서 보고 있지는 않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하나 이제 조금 그게 이제 호재로 지금은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도로망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계획되는 이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이미 거기 다 산악지대고 뭐 해안가고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는 도로가 엄청 많이 낮았는데 오히려 강원권에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앞으로 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러한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투자할 수 있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저개발돼 있으니까 여기도 좀 한번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저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에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워낙 여기도 지금 제가 세미나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걸 다 하나하나 원래 더 들어가면요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한번 이렇게 훑어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오늘도 그래서 전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딱 그려놓고요 7개 권역으로 여긴 뭐고 여긴 뭐고 대충 큰 그림은 일단 그리시라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투자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지 제가 이제 그러면 향후에 이제 계속 제가 4시간, 총 4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쪽 지역을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세분화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체 지도를 가지고 수도권이다, 강원권이다 이런 총 7개 권역에 대한 지도를 안 그리고 계시면요 뭐 똑같은 얘기를 또 잊어먹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요거는요 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요거는 이제 도로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요것도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딱 치시면 나와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냐 여기 보시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딱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올해가 2014년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획했던 것 중에 이미 도로가 만들어지고 개통된 데도 많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1년에 그러니까 2011년, 2012년이라는 계획이라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었냐? 3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1년에 만든 게 아니고 2011년 전 3년 전이니까 2008년에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딱 보시면 수정안 써있죠? 이거는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큰 계획들은 기본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아까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해당 뭐 부처가 좀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새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5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거 이 자료 갖고 있어봐야 물론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옛날 것만 갖고 있고 그래 이거 주구장창 이거 20년까지니까 그래 나 20년 동안 이것만 보고 다닌다. 천만의 말씀. 아까도 그 전체 국토종합계획도요 2030년까지 계획 맞아요. 근데 그것도 10년 단위 5년 단위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거 안 바꾸고 그걸 안 보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팅을 안 하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인데 비슷해요. 근데 뭐가 조금 더 들어갔냐? 잘 보시면 여기 강원권 여기 조금 뜸하죠? 여기 뭐 하나 들어갔어. 그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이쪽 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쪽하고.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참 이거 그물망 같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는 동과 서, 그래서 이게 동서축이라고 하고, 북과 남 해서 남북축.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축을 볼 때 세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동에서 서로 가는 동서축이 있고,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해서 이 남북으로 가는 남북축이 있고,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순환, 지금 여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순환선 하나, 순환선 두 개, 대구에도 순환선. 그래서 이 순환선에서 총 3개 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를 마스터하려면요, 동서축, 남북축, 순환축 이 3가지 축만 딱, 그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보시면 거의 뭐 바둑판처럼 거의 일정 거리를 두고 만들지 않습니까? 일정 거리를 두고 만들고 있어요. 이 축만 딱 머릿속에 들면요, 아, 그래, 요번에 계획되는 도로가 어디 뚫린다는데요. 그러면, 그럼 그 옆에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럼 기본이 5km 내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 동서에 대한 축이 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고요. 이 남북축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만 이해를 또 하시면, 이거 몇 번 축이다라는 컨셉도 그렇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 도로가, 이쪽 동네 도로가 만들어진다. 일반 무슨 조그만 도로 말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급 도시라든가, 그래도 이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 있거든요. 이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붙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반이 들어요. 그러면 대략 노선이 안 나와도 어디 도로가 뭐 계획 발표됐습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대충 찍어도 그 대략 어느 쪽 지역으로 가겠구나 나온다는 거죠. 철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저번에 제가 4시간 철도를 했는데 철도 아마 안 들으셨을 거예요. 철도 들으신 분들은 또 그런 컨셉을 제가 다 또 설명을 드렸어요. 철도도요 똑같아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처럼 철도계획 정부에서 발표한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광역 철도 구축망부터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구조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강원도에 어딜 간다 그러면 거기요 평창에요. 동계올림픽 때니까 무조건 거기 사두면 돈 올라갑니다. 천만의 말씀. 사두면 뭐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번 4시간을 통해서 이 전체를 다 제가 이제 이 축을 동서축, 남북축, 순환축을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훑어보고 나시면 그냥 4시간 끝나고 나면요. 대략 이제 그래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 대략 어디로 가면 어디 길 나오고 물론 아직 개통 안 되고 지금 공사 중인 데 있고 또 향후에 계획을 또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시죠. 맨 앞에 있는 게 남북 1축, 두 번째 있는 게 남북 2축, 남북 3축, 남북 4축. 현재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이미 개통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런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 있죠? 이건 지금 공사 중이나 계획 중인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총 우리 남북축으로 보면 7개 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제가 아까 그 지도 전 거 보면 전 거에는 요게 없었어요. 요게 지금 뭐냐? 남북 6축. 남북 6축이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 2020년까지 다 끝납니다. 지금 14년이거든요. 6년 정도 지나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요까지 됐는데 요거 못했죠? 여기도 요까지 왔는데 요거 못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연결 이거 못했죠? 여기서 요거 못했죠? 요거 못했죠? 요거 못했죠? 점선 보시면 대략 나와요. 이거 아예 점선이 안 된 거는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물론 지금 현재 개통돼서 잘 다니는 데에도 투자 물론 유망한 데 많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저평 같은 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데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데.
지금 제가 이제 도로 쪽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전체 부동산으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4시간 동안은 도로와 관련된 쪽에 그 도로 개발과 관련된 이 투자 쪽에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부동산을 그럼 여기만 봐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 도로 개발 쪽이니까 이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지역 쪽을 한번 이렇게 좀 보는 컨셉, 그 시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남북은 1축에서 첫 번째 축에서 7개 축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전국망에 다 이렇습니다. 자, 이 동서입니다. 동서는 보니까 남북보다 조금 더 많네. 더 많다는 얘기는 뭐냐? 더 가깝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 길이도 이 동서와 이 남북의 이 갭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이쪽부터 여기가 길이가 크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거고요. 동서 밑에서부터 쭉. 그래서 동서 1축, 2축, 3축, 4축, 5축, 6축, 9축까지. 제가 이제 아까 이 동서 위에 있는데 좀 거꾸로 이쪽 남북에서도 1축, 이쪽에서도 이쪽 밑에서부터 1축부터 9축까지. 그러면 남북에 7축, 동서 쪽으로 9개 축.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자, 여기도 보시면 이미 진하게 칠한 데는 이미 개통돼서 다니고 있고 운행이 되고 있는 도로들이고, 이거 지금 점선으로 된 거는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니 뭐 중부고속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획되는 거 도로망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순환축이에요. 순환축이 서울 수도권에서 뭐 내부 순환, 외부 외곽 순환도로 서울에 2개 있죠. 여기 지금 대전이죠? 대전이 아닌가? 대전에 요거 지금 원래 순환축은 뺑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뺑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가는 거로 했어요. 이게 순환축. 대구에도 순환축. 여기 한 바퀴 돌아요. 대구는. 그 다음에 여기가 광주인가요? 광주. 순환축 여기 광주에 또 있고, 여기 또 부산도 보니까 순환이 아니라 여기도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2011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는 거의 다 됐어요. 점선이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아예 내부순환도로는 아예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2011년 이전에 여기 개통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진하게 된 거 보니까 여기도 됐고, 지금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여기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여기 개통 다 됐습니다. 광주 지금 일부 공사 중에 있고, 부산도 여기도 일부 돼 있지만 아직 다 여기는 개통이 안 됐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현재 남북축, 동서축, 순환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순환축은 솔직히 서울 수도권 외에 아니면 나머지 쪽 지역은 이제 대부분 산업단지하고의 어떤 연결성 때문에 여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쪽은 아시지만 고가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내부순환 쪽은 큰 의미는 없고요. 외곽, 우리가 말하는 외부 이 순환도로 같은 경우 여기에는 일부 투자 가치가 좀 있었던 데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국민 소득 뭐 2만 뭐 한 4,000불, 5,000불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3만 불 넘어가게 되면 뭐 수도권으로 다들 뭐 레저로 즐긴다고 하지만 이쪽에 이제 유원지 쪽이라든가 전원주택단지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토지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 외곽이 이제 그런 쪽으로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지도를 보셨고요. 현재 이 연장 길입니다. 킬로미터. 이거 뭐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 남북축 총 7개 축에서요. 사용중과 공사중. 일단 공사중까지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개통됐는데 뭐 투자 호재? 글쎄 이러고 봐셔야 돼요. 어딜 보냐? 설계와 장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축으로 많이 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는 쪽을 봐야 되겠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쭉 가면 6축 아니면 여기도 많이 남았네. 제1축.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요거는 이제 남북 일축을 이제 조금 더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지금부터 남북 일축에, 그러니까 남북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남북축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 강화에서 서해안. 이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했죠. 근데 서울, 안산, 안산에서 목포까지 건설 완료. 서해안 1단계 서해안은 다 끝난 거 아시죠? 그리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이거 지금 강화에서 서울까지, 이거 지금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예비 타당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봐야 될 게 뭐냐? 강화에서 서울까지 중에 지금 현재 그 시흥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2012년 3월 달에 개통이 또 됐는데, 충분히 다른 데는 어차피 이미 개통이 됐으니까 더 볼 의미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당진, 밑에 서산 이쪽에 있는 서해안 들어가는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근처는 아직도 투자 가치는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도로 개설되는 컨셉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 안 만들어진 데 쪽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남북 일축에는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남북 일축 지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는, 아까 이제 서울 강화도 있지만 여기서 서울 수원으로 빠져나오는 거, 서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는 거, 서천에서 공주 가는 거, 평택, 이거 지금 요거 평택 시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요게 지금 작년에 개통이 됐고, 평택에서 부여까지 또 가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택, 서공주 건설 끝났어요. 공사 중인 거 평택 시흥 요것도 끝났어요. 실시 설계 수원에서 광명 들어오는 거, 기본 설계 서울에서 광명 들어오는 거, 틈새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일단 도로만 놓고 볼 때.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남북, 특히나 수도권 위쪽으로 봤을 때 강화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하나, 서울에서 광명 들어오는 거 하나, 수원에서 광명 가는 거 하나, 어딘가에 그 노선을, 저거는 노선은 다 나오는 노선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지금 민자 사업들로 다 또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남북 이축, 문산에서 서울 거쳐 천안, 광주, 완도, 경부고속도로하고 일부 합쳐지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거 개통됐고요. 호남고속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건설 완료됐죠. 앞으로 남아야 되는 게 뭐냐? 문산에서 서울과 광주에서 완도 가는 거. 도로만 놓고 볼 때는 이런 이제 컨셉들이 또 나오는 거죠. 뭐 개통되는 시점들은 뭐 다 나오니까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다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거는 뭐 이미 됐으니까. 제가 이제 도로 중에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을 이제 바로 이 남북 이축에 지금 몰려 있어요. 서울용인 이거 개통했습니다. 서울 세종 이게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 제가 요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2년 내에는 투자 가치가 엄청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덕논산 이거 호남선 이거 지금 이미 개통됐고, 논산 전주, 전주 광양, 순천 여수 보시면 서울용인과 개통 완성 뭐 이렇게 됐고, 사당 송도 이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설계가 이제 거의 지금 막바지거든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착공이 이제 조만간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톨게이트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는 타이밍이 좀 늦다라는 거죠. 논산 전주도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남북측에서는 일단 요 서울 세종 쪽을 제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축에서는 이 서해안 쪽, 그 서해안 고속도로 그걸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좀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 조금 1시간? 딱 1시간이 됐는데 잠깐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뭐 계속 할까요?
내용은 계속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커피 한잔 하고 하실래요? 네. 어차피 뭐 이거는 외울 건 아니니까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또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